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사님은 탄탄TV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기분 좋으면 방송한다. 예, 그렇죠. 네, 그러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 기념사 한 두 차례 정도 읽었는데요. 전문을 일단 박사님은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셨는지요? 어느 대목이? 뭐 저는 계속 얘기했었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테마. 네. 그러니까 뭐 내란을 척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더 길게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측면. 네. 그 자주국방이 실현되지 못했던 과정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실패하면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내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거기에 싹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자주국방이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됐었는데 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네.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실현해냄으로써 네. 주권국가의 핵심이 전시에 우리 스스로 작전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대부분 미국에다가 맡긴 측면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네. 측면에서 제2차 자주국방이 다시 연기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는 두 축으로 간다. 내란을 극복한 헌법수의 군대와 네.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우리 국군이 스스로 지켜내는 시대를 여는 거다. 저는 이런 두 가지의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작입니다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내용이? 했습니다. 네. 네. 에디터님은 어느 대목에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후퇴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씩이라도 진일보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네. 그래서 어제 나온 대통령의 이 말씀은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이제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즉 계엄의 수단,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의 수단으로 우리 군이 쓰였던 것은 분명 오명이고 네. 반복적으로 이제 뭐 가령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방첩사 같은 기관이라는 게 원래는 쿠데타를 방지할 목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네. 오히려 쿠데타의 수단이 됐던 것은 군의 오명이기 때문에 네. 군의 상처를 보듬고 또 사기 진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내란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군이 트라우마를 또 극복을 하고 전시 작전권 회복을 통해서 네. 이제 우리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재건.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군이 그 기능을 하지 않았고 본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딱 그 두 줄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문장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더 키워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예. 각자 도생. 예, 예. 이제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트럼프라는 분을 보면 좀 암담하잖아요. 분인가요, 그분은? 일부러 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극존칭 쓰는 버릇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더군다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력적 자주국방 정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자권 회복.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회복이라고 하면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네.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소위 전자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주체가 돼서 자주국방을 만들자라는 의미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각자 도생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건 국제정치학에서는 세력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국가와 그것을 추격하는 국가가 세력이 어떤 상황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항상 네.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쟁이 발생했던 그렇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력 전이 과정은 상당히 국제정치장 자체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과정으로 가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네. 미중 간의 이제 세력전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시대가 등장하면서부터 국제적인 미국의 리더십이 추락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적인 규범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 네. 각 국가들은 새로운 규범에 맞게 각자 자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과당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시작전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자권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테마일 거란 생각이 들고 네. 그걸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비대칭 전력인 북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전력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구축했을 때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 항상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되겠어? 이런 그렇죠.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치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갖다 확보하는 이 두 가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추진할 거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비가 일정한 수준에서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네네. 국방비 증액만으로 비대칭 전력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걸 요구한다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요구하려면 우리한테서 줘. 저는 그래서 아마 한미 간에 매우 중대한 협상과 협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네. 그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미국의 지금까지의 방어벽을 일정하게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협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이 두 가지 고리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이 네. 신뢰할 만한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그 뭐 원자력 협정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좀 벌어지겠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 시대가 매우 다른 시대, 그러니까 특히 국방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전 세계 놀라운 5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투여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세계 5대 군사 강국이에요. 근데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에서 전시작전 지휘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주권 국가에서 이게 없다라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고 이상한 거죠. 그쵸.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3년부터 시작된 얘기 아니에요. 22년 지났어요. 아직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재밌는 거는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0여 년간 전자권 얘기할 때마다 환수 혹은 전환 쓰는 사람마다 약간 용어가 달랐잖아요. 이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다면은 네. 저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네.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우리의 것,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뭐 빼앗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을 회복이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좀 뭐랄까 큰 차이,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듣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어휘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통령을 가만 보면 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센스 그리고 네. 디테일에 좀 강한 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말이나
행동이나 마찬가지로 뭐 이제 여러 이제 국제 외교문에 나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자 외교, 양자 외교 이런 부분에서도 늘 드러났던 부분이 디테일인데 네. 이번에도 원래 있었던 표현을 바꿔서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아마도 이제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내지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연설이 있고 난 그랬죠. 전후로는 그때 전작권의 전환 환수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과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극우적 마인드가 있는 분들에게는 좌편향적 단어로 규정돼 가지고 네. 비판 논조들이 굉장히 거셌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실제 대통령께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읽었던 뭐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는 환수 전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거부감 있게 네. 포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에 색깔칠을 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화면 뭐 이제 일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저기 자리에 초대받아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 뭐 유공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그럼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더 단어 선택을 세련되게 회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 뭐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단어 어떻게 뭐 마음에 드세요, 박사님? 회복이란 단어? 뭐 제가 회복이든 아니면 환수든 우리한테 좀 전환이든. 부끄러운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이라는 건 그래도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이 있는 거다. 우리가 네. 가져오는 거니까요. 네. 환수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받는 느낌이 좀 네.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NS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때 지금 최근 검사들이 집단항명하는 것처럼 이 장성들이 그 집단항명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당신들 내가 뭘 해주면 됩니까? 뭘 해주면 우리가 자족방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 뉴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면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 별이 한 4-50개가 떴어요. 청와대에 와서 그래서 참담했습니다. 저 사람들 네.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느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군대는 미국 군대 하에서 소위 좀 종속돼 있는 문화들을 가지면서 그 하위에 편입되면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추구해왔던 과정들이 꽤 있다. 전 이것들을 빨리 깨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규백 문민 국방부 장관의 네. 등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럽은 대체적으로 그 군대라는 것이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민 통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민간인들이 장군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군인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 네. 공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문민, 그 막 여성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국민 통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하나 하고 네. 회복이라는 단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서 군대가 없었었는데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에 작탄의거가 게시가 되면서부터 누구야? 저걸 누가 할 수 있어? 장개석이 김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김구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 광복군의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940년대 초반에 돼서 소위 우리 군대가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다 반영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주체적인 단어이고 네. 일부러 소위 전작권 환수라는 단어보다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 자주국방의 긍정성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들을 반영한 아까 뭐 언어학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어학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또 다시 역사학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네.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번 정권 내에서 또 뭐랄까 이제 좀 반복되는 측면의 평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거냐면 역대 진보 정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장 최근에 따지면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그 국방비 연평균 증액 이런 거를 이명박, 박근혜 혹은 뭐 윤석열 이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진보 정권이잖아요. 근데 진보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그때 가장 많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자주국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보수인가를 따져보면은 사실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국방이란 측면에서는 사실 진보 정권 내부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했고 무기도 많이 사기도 했고요. 그럼요. 네. 북한과의 어떤
이제 이 전력을 우리가 대칭적으로 이제 볼 수 없는 첨단 무기들도 많이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주국방 하면 안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답답함이 2003년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있으셨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막 그때 기억이 나요. 도대체 왜 이런 수십 명의 장성들이 대통령한테 대거리를 하려고 덤벼드는가. 네. 심지어 국방비 중에 뭐 이제 절반 가까운 금액이 뭐 인건비다 해가지고 네. 이 똥별들의 월급으로 다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똥별들이 또 심지어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다니고 문제 일으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늘 평생 보장해줬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재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작권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나중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국방비가 또 증액돼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뭐 좌파다 뭐다 얘기할 게 아니라 누가 진정한 국방을 위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뭐 이명박 박근혜 해서 이제 그래프를 여러 차례 제 예전에 책을 쓰면서 한번 관찰했는데 역시 국방비는 진보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뭐 7%대 8%대 올랐고 박근혜 이명박 그렇게 국가 안보 얘기하고 뭐 북이여 동포여 우리로 뭐 남한으로 오라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한 4% 5%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이제 맨날 박사님 이 전작권 전환 얘기할 때 조건에 의한 전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3단계 조건이 달성돼야지만 뭐 당신들한테 주겠어요. 약간 미국의 그런 방식인데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시기를 못 박자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안규백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전작권 전환의 어떤 상황이 많이 진척됐다. 조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척된 건지 아니면 강요받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아마 이번 달에 미국 국방부에서 국가방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네. 되는데 대충 얘기가 그런 거죠. 미국 본토와 서방구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얘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한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보다 국내 및 지역 안보 임무를 더 중시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외부 국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외부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난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이겠죠. 한국한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거랍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한국 군대 자체의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서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빼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네. 항상적으로 주한미군 전력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력 자체가 일정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좋아. 당신들 반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당신들 우리한테 뭘 줄 거야? 라고 네. 하는 협상이 벌어져야 되는 측면인데 그 축이 두 가지겠죠.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한미방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보장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폭 네. 풀어서 우리가 미사일 발사의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진전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네. 우리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직접 갖자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의 최다치까지 미국이 용인해 주는 상황들에 네. 두 축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진전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니들의 요구잖아. 미국의 요구잖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기백 장관 말대로 지금이 매우 적기이고 네. 제발 좀 우리 군대 같은 경우 내란을 소위 극복해낸 또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란을 극복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군대에서 내란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일부를 제외한 많은 군인들이 막아냈다면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네. 네. 실적인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좀 제발 좀 파업하지 말고 태업하지 말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중대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문민 장관이기 때문에 네. 부대 내부에서 좀 약간 좀 문제제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네, 그런 것도 예, 그거를 있더라고요. 바로 네. 진압을 좀 해서 네.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도 뭐 일부 보도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실제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가담을 했던 네. 장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인사들을 솎아내는 것이 사실 안규백 장관의 역할이기도 전 하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부 뭐 감사든 감찰이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과거에 윤석열의 끈앞풀이 되기로 결정했던 이 군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을 하거나 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 문민 장관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여론을 물밑에서 형성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내란의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안 장관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네. 제대로 솎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지금 시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정세현 전 장관께서 좀 센 발언을 하셨잖아요. 자주파 동맹파 뭐 얘기하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고, 또 하나가 저는 더 중요했던 게 역시 그 안규백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셔서 또 무슨 얘기를 들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군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인사를 보면 지난 계엄 때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던 사람들이 승진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참담하다. 안 장관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긴 들립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세현 네. 전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 뭐 자주 동맹파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관료에게 포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관료들 같은 경우는 뭘 일을 벌이지 않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굳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캐비넷에 잠가놓고 있는 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교정을 많이 하는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초반에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자 그런 상황으로는 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어. 상황은 매우 반했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 세계의 국제적인 역학 자체는 각자 도상으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력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님은 충분히 더 알고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세게 들이받은 것 같고 네, 일부러 더. 또 하나는 네. 그 남북 관계가 교착이 발생했을 때는요 관료적인 상황 관리로는 절대 뚫어낼 수가 없어요. 이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창의적인 방식을 네.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정동영 그 당시 장관일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예,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색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네. 풀었던 것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료적인 방식이 아니라 매우 창의적이고 상당히 주체적이고 좀 약간은 좀 진전된 방식으로 이 사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면서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네. 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정세현 전 장관이 좀 세게 말씀하시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아시겠습니다. 숟가락이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 있을 때는 이걸 바로 잡으려면 좀 네. 세게 휘어야지 가는 대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관료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러 더 세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다음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시가 행진이 있었죠. 하지만 어제 행사는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에디터님, 예. 다시 봐도 끔찍하네요. 이런 자료 화면은 아침부터 해롭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네. 많은 분들이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니면 편집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때는 뭐 이게 시가행진 이런 거에 참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국군의 날에서는 예산도 줄이고 시가행진도
안 한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신경 썼던 것은 이제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던 분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았고 저는 더 뭉클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통령 출연한 영상을 보고 나서 뭔가 어떤 막 감동을 느끼거나 그 정도의 감성적인 사람은 절대 아닌데 네.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못 짚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박정훈 대령에게 네. 그 훈장 달아주는 모습은 와, 야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울컥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국민 주권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은 민주주의 붕괴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대다라는 것이 원래 이제 원칙이고 그것이 본질이죠. 근데 권력을 위해서 부당한 명령에도 굴종했던 군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들었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군인을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는 모습. 거기서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다시 한번 또 네.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국민 주권 정부였구나.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권력에게 굽히지 않았던 군인에게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대통령과 박정훈 대령이 함께 그 연단에 있었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아마 되게 감동적으로 봤을 겁니다. 네.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국군의 날의 본질인 것이지 네. 윤석열처럼 시가행진을 하거나 삐까뻔쩍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 무너지면 흡수해버리겠다. 이제 네. 이런 식의 어떤 선언을 하는 국군의 날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시대를 좀 따라가는 방식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어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봅니다. 작년에 무지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증 그거 한다고 훈련을 몇 달씩 시켜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여름날 그럼 아주 멀쩡한 사람들도 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무거운 옷 입고 두꺼운 옷 입고 훈련하다가 병원 실려간 케이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공이 우리 군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주인공 하느라고 군인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시가 행진이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축소하고 예산도 3분의 1로 줄였다라는 거에 일단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역시 명장면은 박정훈 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조이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건 군인 정신을 보여준 표본이었고 네. 그 군인 정신을 독재자가 어떻게 억압을 하고 그 억압하는 과정도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살 해병 군인이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건을 밝히기 위한 그럼요. 네. 그리고 그 밝히는 과정에서 군인 정신을 보였던 박정훈 대령을 따지고 보면 항명죄로 처벌하려고 했던 항명죄가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요. 무시무시한 조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교정됐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내란도 교정됐지만 저희 군인 정신을 일깨운 사람들을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본인이 종말을 얘기했는데 야 진짜 말대로 되는구나. 본인이 종말을 맞았으니까. 그리고 네. 이게 이 인간이 네. 열중쇼도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네, 네. 열중쇼 쉬어 이걸 안 해가지고 그 얼마나 한마디를 못해서. 군인들이 힘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주로 하는 게 이런 퍼레이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국가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힘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극장국가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하시면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화장실, 북한 같은 경우도 화장실 못 가서 옆에다가 저희 소변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극장국가 퍼레이드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 북한을 종말시키겠다고 하는 자가 그런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네. 소위 말해서 독재라고 하는 것은 자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라고 네. 하는 자기의 권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것을 극복해낸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네. 이렇게 훈장을 주는 뭐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군이 정상화됐다, 그리고 새롭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뀐 대통령을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혀놨구나라고 앉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몰라요. 네.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니 21세기에 구테타가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국민들은 네. 끝까지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 국민이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전쟁의 전자도 아마도 모를 텐데 뭐 우리 군의 국방력을 너무
높이 사고 뭐 대단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북한의 과거 어떤 인사가 했던 얘기처럼 서울 불바다 될 뻔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지도자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인식이 중요한지. 네. 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일단 사람 잘 뽑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맞아요. 드네요. 손가락을 온전하게 갖고 살려면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조의대도 달아야 되고 윤석열의 독국물 검사도 달아야 되는데 이 전작권 문제 어제 행사 얘기만 하다가 네.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딱 하나만 제가 아까 빠뜨려서 방첩사 개편 관련해서 고유 기능은 유지해야 된다고 안규백 장관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조직은 없앨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아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방첩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미리 제어를 해서 네. 국민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방첩사의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 그러니까 방첩의 기능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방첩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저는 그래서 방첩도 좀 문민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방첩이 중요하니까 방첩 기능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이 방첩 기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방첩사 사령관이 가장 그 행동 대상처럼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유 기능인 방첩 기능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소위 이 방첩 사령관 또는 방첩사처럼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통제 방침, 문민화의 방침들을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화들짝 놀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특히 그 5선까지 하신 정부적 감각이 뛰어나신 장관이시니까 네. 이걸 좀 결합해서 국민들 좀 놀라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딩만 잠깐 말씀드리면 안규백 장관 워딩 정보 수집, 수사, 신원조사, 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권력화됐기 때문에 이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보안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은 없앴지만 수사 기소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또 견제하게 만드는 이제 견제의 그 균형 원리를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서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방첩사도 방첩사라는 조직 자체가 늘 쿠데타의 동원만 되다 보니까 네. 이 조직 자체를 폐쇄하고 역사 속에서 지우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김정욱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첩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혹은 쪼개거나 아니면 이것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안규백 장관께서 좀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좀 과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워낙 국민들이 너무 그리고 고통받았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육사 같은 기수 문화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깨지 않으면 네, 네. 이게 무슨 뭐 방첩사의 견제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수가 이번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위에 기수가 네. 아래 기수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국군의 통합적인 조직 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구상 속에서 방첩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방첩사 문제만 툭 하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가지고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둘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